제가 아시는 분도 성수동에 아파트가 있는데 그거를 반전세라고 해야 되나? 하고 그리고 월세를 받고 그리고 자기는 그 반전세를 가지고서 다산 신도시로 갔단 말이죠. 그거 정말 훌륭하신 분이세요. 네. 재직하시는 분. 네, 김진수 형입니다. 개그맨 김진수 형인데 하도 돼요? 뭐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진수 형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이시안입니다. 자, 오늘부터 메인 라이프. 아무래도 이 메인 라이프를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을 잘 불리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부동산을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부동산 투자하면 또 대한민국에서 이분 빠숑 김학렬 선생님 너무 뭐랄까 되게 거장 같은 느낌이네요. 네, 우리 이분을 모시고 우리가 지금 초보잖아요. 초보고 좀 조심조심해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저희 아버지도 은행에 예전에 다니셨는데 네. 좋은 직업이죠. 네. 그렇죠. 그 옛날에 은행이니까 안정적이었어. 굉장히 안정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니 뭐니 생각도 안 한 거죠. 그때는 은행에 다니면 무이자로 해가지고 옛날엔 또 부동산 사면 팍팍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하셨을 텐데 은행 다니시는 분들은 되게 성실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옳고 그래서 이제 대출을 받아서 집 사는 것들을 거의 오히려 더 집을 안 사신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안 하시다가 나중에 퇴직한 다음에 내가 그때 왜 안 했을까 이렇게 되게 후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회사에서 일하고 뭐 부장 달고 이사 달고 막 이런 때는 오히려 신경을 못 쓰잖아요. 그렇죠. 이제 갑자기 그게 없어지고 그러면 그렇죠. 퇴직해서 목돈이나 이런 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까 하다가 그때 뒤늦게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게 좀 정답이 있는 뭐 그런 질문이나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시행착오를 겪었는지를 저도 굉장히 많이 분석을 해봤었는데 또 그렇게 사신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비교해보면서 나한테 맞춰서 좀 이렇게 좀 나만의 그런 좀 라이프 스타일, 라이프 투자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얘기를 이제 쭉 질문하실 것 같은데 저희 부모님들 세대 때에는 대출 받는 것들이 되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불경시한다고 그럴까요? 좀 별로 좋지 않아요. 빚쟁이가 되는 것 같은 느낌. 대출을 받으면은, 그러니까 대출을 아예 안 받고, 받는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그걸 빨리 갚아버리고, 뭐 그런 경향들이 있으셨던 것 같고, 저도 그랬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첫 집 살 때 대출을 받았더니, 그냥 부모님이 또 막 그냥, 막 그랬던 경향들이 있거든요. 우리 부모님 자체도 대출이 없으셨고, 그래서 좀, 그러면서 서로 좀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출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떻게 보면 카테고리고 활용해야 될 대상인데 그때부터 좀 이렇게 좀 핀트가 조금씩 엇나가시는 분들도 있으셨고 오히려 또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셨던 분들은 조금 일찍 자산을 좀 마련하거나 좀 키워가시거나 그런 데 좀 유리했던 측면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나중에서 뭐 레버리지라는 얘기도 나오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야 된다 이 얘기가 좀 나중에 나오긴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2025년 이후 이 부동산 시장 뭐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뭐 금리부터 정부 정책이나 뭐 여러 가지 공급이나 생각해야 될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보자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는데 일단 저는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매일 받겠죠. 받는데 저도 속 시원하게 답변 드린 적이 없고 그분들도 아마 속 시원하게 답을 받으신 분들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일관되게 모든 전문가들이 같은 얘기를 하게 되면 그래도 좀 이게 귀담아 들릴 텐데 전문가도 조금씩 더 의견이 다르고 심지어는 어느 사람들은 올라간다 그러고 어느 사람은 내려간다 그러거든요. 종합하면 평균을 내야 되잖아요. 의미가 없는 거지. 종합하면 중간 항상.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 5년 전부터는 이게 언론사에서 항상 연말 되면은 내년 전망하라고 하고 올라가냐 내려가냐 몇 프로 올라가냐 몇 프로 내려가냐 이것들을 설문조사하는데 5년 전부터는 제가 아예 응답을 안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한번 이제 질문 드려볼게요. 2024년도에요. 2024년도 그 아파트 시장만 놓고 봤더니 강남 3구하고 용산구, 성동구는 올랐어. 노도강, 금강구, 중랑구는 빠졌어요. 이걸 올랐다라고 평가해야 될까요? 내렸다고 서울 전체로 보게 되면.
유지했다고 해야 되죠. 평균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이게 아무 의미 없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답, 특히 평균에는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제 답변을 드리면은 2025년도도 올라갈 것들은 올라가고요. 올라가지 못할 것들은 올라가지 못할 텐데, 이것들이 굉장히 좀, 불규칙하게 등장을 하는 것들이죠. 왜냐면 정책이 되게 중요할 텐데, 아까도 뭐 금리, 뭐 규제 정책 이런 거 말씀하셨었을 텐데, 이게 지금 현재 정부의 기조가 뭐냐면은, 정책의 기조가 뭐냐면은, 똘똘한 한 채예요. 한 채 이상 갖는 것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에 해당되는 집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똘똘한 한 채에 해당되지 않는 집들은 시세가 좀 올라가지 못하거나 조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 갖고 있는 아파트나 지역들이 똘똘한 한 채에 해당되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면은 2025년도 시장을 좀 전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정말 이 똘똘한 한 채가 너무 똘똘하잖아요. 그 미친 듯이 계속 올라가는데 그렇죠. 사람들이 뭐 불황이다 해도 걔는 올라가고 호황이다 하면 더 올라가고 그리고 조정이 왔다 그러면 한 몇 천만 원 떨어지는데 네. 갑자기 올라간다 그러면 몇 억씩 훅훅 올라가고 이 미친 상승은 계속 될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저도 답답한 게 이게 상한선이 없어요. 이 똘똘한 한 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도 마찬가지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아파트 중에 음마 아파트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있죠. 음마 아파트. 네. 저도 예를 굉장히 많이 듣는 아파트 중에 하나인데 2007년도가 부동산 대세 상승장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네. 거의 서울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다 올라갈 때인데 그때 음마 아파트 31평이 14억 정도 하는 때였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200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007년도까지 오른 다음에 금융위기가 왔어요. 네네. 그래서 벽을 딱 부닥치고 그렇죠. 쭉 빠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2012년도까지 쭉 빠졌는데 8억까지 빠져요. 14억이 넘었던 것이. 8억, 이야. 그때 이제 또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더 빠져야 된다. 라고 또 또 폭락을 주장하셨던 네네. 지금 뭐 주식하시는 그분이 또 말씀하셔서 책도 쓰시고 그랬었는데 부동산 뭐 대폭락 시기가 온다. 네. 근데 결국은 그걸 저점으로 해서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30억이 됐어요. 30억이요? 예, 그래서 이제 4배 정도가 올랐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러면은 이제 14억에 샀던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2007년도에 14억에 사놓고 2012년도에 8억까지 빠졌을 때 얼마나 기분이 안 좋으셨겠어요. 근데 지금 그분은 어떨까요, 기분이? 아직도 갖고 계시다면. 근데 팔았을 가능성도 많아서 아우 그때 했으면 안 되는데 이럴 강남에 거 있는 아파트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안 팔아요. 왜냐면 최종 목적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그냥 이제 잊어먹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그냥 그렇죠. 그 6년 동안은 너무 마음이 아프셨을 텐데 지금은 이미 뭐 자기 삼각격의 2배가 넘었으니까 부동산은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 대폭락 시대가 온다.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가 끝났다는 뉴스가 계속 나올 거예요. 이게 1년에 한 번씩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시기가 되면은.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들은 그냥 올라갈 것 같고요. 똘똘한 채이기 때문에. 재건축이 되느냐? 재건축이 100% 돼요. 거기는 안 될 수가 없어. 추가 분담금 많이 내도. 근데 이제 그런 데들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평당 2억이 많은지. 레미안 원베일리 33평이 60억에 거래가 됐어요. 평당 2억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는 건지. 예. 아직도 저도 의문 중인데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주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한 그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들이고 그들이 왜 살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적정 가치인지 원가가 얼마인지 따지지 않고 그냥 제일 좋은 입지에 제일 좋은 아파트니까 사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수요들은 부자들은 있거든요. 그걸 사고도 돈이 남는 사람들이 살 거잖아요. 정말 영끌이라고 해서 내 돈을 다 넣고 모든 대출을 다 넣어서 사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 아파트들은. 그 아파트들은 대부분 다 오히려 대출을 안 갖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냥 그들의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인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결정하는 시세들은 그냥 늘 있어 왔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그럼 그것과 차이가 나지만 그 정도 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꾸역꾸역 올라가는 지역들 아파트에 관심을 갖는 게 또 에너지 쏟는 차원에서는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를 보면 사실은 대치동 학군 때문에 전세로 들어오시는 분이 많잖아요. 전세가 훨씬 더 많죠. 네.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이 그냥 어쨌든 전세 수요는 있으니까 떨어지든 올라가든 뭐 그렇게 하시는데 이 전세라는 제도가 이게 한국만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앞으로는 점점 월세로 바뀐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그 전세 제도라는 게 계속 유지될까요? 월세가 대세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전세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학자들도 의견이 부닥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좀 제도권 인사들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은 전세라는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 문제가 전세에서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근데 이제 이건 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나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이 정도로 전 안정됐다고 생각하는데 네. 안정된 거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건 오히려 전 전세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세가 올라가는 걸 막아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뭐 외국 가보셨잖아요. 네, 네. 월세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쵸. 뭐 미국은 막 비교할 것도 없고 동남아 쪽으로 올게요. 홍콩, 그다음에 뭐 대만, 뭐 일본도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좀 이런 좀 동남아에 있는 주요 핵심 입지의 월세들도 한국보다 비싸요. 이해가 안 되실 텐데 그렇단 말이죠. 왜냐하면 거기도 수요대비 공급이 어긋나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가 월세가 비싼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전세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외국 같은 경우는 택 1을 해야 돼요. 내 집 마련을 하든지 월세로 가든지.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할 때 대출을 받아서 내는 이자가 월세보다 낮으면 집을 사는 것이고 월세가 유리하면 월세로 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중간에 택일 할 게 없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택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수요가 몰리면 이쪽에 올라가는 것들이고 이쪽에 수요가 몰리면 이쪽으로 몰리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선택의 대안이 세 개였던 거예요. 수요가 분산이 되잖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포트폴리오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책을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왜냐면은 수요층이 분산이 되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전세를 집주인들도 이용을 하지만 세입자들도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로 가는 그런 좀 완충이 되는 장치였었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지금 계속 월세를 선택받는 쪽으로 지금 계속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 정부나 정치인들은 뭐 전세 사기니 또 갭 투자니 이런 좀 부정적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것들 때문에 전세 제도를 점점 조금씩 없애려고 하고 있고 또 없애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전세는 지금 뭐 간주 임대료라고 해서 세금을 걷고 있긴 하지만 월세처럼 확실하게 수익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월세로 전환하게 되면은 세금을 합법적으로 거둘 수 있어요. 네. 소득세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이제 세수 확보 차원에서도 월세로 전환을 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지금 아파트 월세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전세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전세가 증가했다가 줄었다가 증가했다 줄었다 하는데 생각보다 전세가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는 아예 월세가 거의 없었거든요. 네. 대부분 전세였어, 아파트는. 근데 지금요, 네이버 그 이제 매물 딱 뜨는 거 보면요, 네. 일단 매매는 빼고, 전세랑 월세가 반반이야. 이게 자체가 뭐냐면, 예전에는 아예 아파트 월세가 거의 없었거든요. 나온다 하더라도 1000세대 아파트라고 해도 두세 개밖에 없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반반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것도 전세가 좋다고 아무리 인정을 한다 하든 안 한다 하든지 간에 월세가 증가하고 있고 전세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팩트다 정도로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파트 하나 가지고 좀 은퇴하시고 그러신 분들은 그걸 월세를 주고 거기 나온 거를 자기는 좀 다른 데 가서 살고 네. 이런 방법으로 또 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늘 말씀드린 주제 중에 하나였었는데 네네. 결론이에요 그거. 네, 그렇게 하시라고. 아 그래요? 네. 네네네. 왜냐면 지금 그게 예전에 그게 안 됐어. 왜 안 됐냐면은 월세가 너무 낮았어요. 수익률이. 그러니까 아파트 이게 우리가 월세 수익률을 볼 수 있는 것들은 상가, 오피스텔 이 정도였었고요. 그쵸. 다세대 빌라도 월세 수익률이 높진 않아요. 그냥 용돈 정도 받는 수준이었고 아파트는 수익률 자체가 나오지 않아요. 왜? 금리보다 더 쌌거든요, 월세가. 그게 전세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전세가 없어지게 되면요, 월세는 무조건 올라갑니다. 이거는 전세가 그쵸. 없어지는 만큼 월세는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수요가 몰릴 테니까. 최근에 소형 아파트긴 하지만 월세 수익률이 금리보다 높은 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더 확대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전세를 없애게 되면 이거 여러분들이 몇 년 안에 경험하시게 될 주택 시장인데 월세가 여러분들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갑니다. 대표적인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아파트 그리고 가장 많이 거래가 되고 가장 많이 회자가 되는 아파트가 잠실에 있는 아파트예요. 네. 엘스, 리센츠, 트리중, 레이크 팰리스 뭐 이런 단지들이 제일 많이 언급이 될 텐데 특히 엘스, 리센츠가 제일 많이 거래가 돼요. 월세가 얼마인 줄 아세요 최근에? 30평대 9평이라고 하는데 찍어야 될 것 같은데 많이 불러야 될 것 같아요. 한 250? 네, 정확히 찍었어요. 아, 그래요? 네. 역시. 찍었는데, 완전 찍었는데. 네, 역시 부동산 부자는 다르구나. 아, 무슨 소리예요? 네. 큰일 날 소리를. 네네. 네, 그래서 지금 한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하고요. 심지어는 이제 보증금이 좀 낮으면 네. 500만원짜리도 있어요. 우와. 이 얘기 뭐냐면은, 엘스라고 하는 아파트를요, 내가 대출 없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보증금도 낮게 받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300만원 이상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뭐 국민연금, 주택연금 다 해도 그 정도 금액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고 내가 딴 데 살 수 있는 뭐 세컨드하우스가 뭐가 있으면요.
월세로 노후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아마 요것들은 여러분들이 재테크 차원에서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반대거든요. 월세가 올라가는 것들은. 근데 본의 아니게 월세 시장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노후 대비해서 재테크 수단으로 월세로 줄 수 있는 똘똘한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제가 아시는 분도 성수동에 아파트가 있는데 그거를 반전세라고 해야 되나? 그쵸. 하고 그리고 월세를 받고 그리고 자기는 그 반전세를 가지고서 다산 신도시로 갔단 말이죠. 그거 정말 훌륭하신 분이세요. 네. 재테크하시는 분. 네, 김진수 형입니다. 개그맨 김진수 형인데. 까도 돼요?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진수 형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네. 시안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산 신도시로 갔는데 그 보증금만 가지고도 다산 신도시 아파트를 살 수 있을 정도였다. 근데 사진 않고 그냥 전세로 갔다라고 하는데 네.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좀 여유 있게 하면 네. 굉장히 그 자금에 여유도 생기고 그걸 또 굴릴 수 있는 여지도 생기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수혁도 이제 뮤지컬 배우 네. 하시기 때문에 예술가이고 또 형수님이 대한민국 최고의 작사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예술 창작 활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울의 복잡한 환경보다는 공기 좋고, 왜냐면 공기가 좋아야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그래서 그런 환경들을 좋아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신도시 공기 좋은 곳으로 가시는 것은 찬성이었고, 그때 저한테 또 한번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집 사야 되느냐? 왜냐면 살 수도 있는 돈이었었거든. 네네. 형, 이것도 다른 신도시가 싫어하실 수 있는데 어차피 집이 있으시니까 네. 한국 제도는 다주택자한테 굉장히 불이익이 많다. 똘똘한 거 남기시고 다른 쪽은 임차로 가셔라.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잘하신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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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지금은 2개, 3개 가지면 확실히 세금이 불리한 불리하죠. 거죠. 네, 하나만 일단 가지는 게. 기회를 많이 잃어요. 대출 부분에서 기회를 잃고요. 네. 세금을 많이 내는 것들은 감당할 수 있다 하더라도 네. 다른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1주택자들만 가질 수 있는 혜택들이 또 있거든요. 네. 그럼 만약 좀 돈이 좀 있다 그러신 분이 이쪽 투자를 해야겠다 싶으면 집을 또 하나 하는 건 어렵지만 뭐 오피스라든가 상가 네. 아니면 물세 지산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은 좀 괜찮을까요? 제가 이제 올해부터 많이 이제 그런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다주택은요,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주택이 유지되려면은, 특히 아파트 다주택이 유지되려면 전세 제도가 유지되어야 되거든요. 그럼 아무 의미 없어요. 전세자가 없으면은. 그래서 실제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은행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은행 이자만큼 수익률이 나오지 않아요. 올라갔다 하더라도. 특히 뭐, 대부분 다 지방 아파트를 투자하는데 지방 아파트는 더 월세가 낮고 그러다 보니까 집을 여러 개 갖는 것들보다는 똘똘한 한 채 혹은 두 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두 채를 가지고 나머지 여유 자금들은요, 비아파트 쪽으로 돌리시는 게, 그래서 상가를 좀 공부하시는 분들은 상가도 좋고, 토지 투자도 괜찮고, 대출 안 받으셔도 되는 분들은. 저는 차라리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꼬마 빌딩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은, 나머지 부분들은요, 이게 내가 온전히 뭐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오피스텔은 지분이거든요. 네. 지분이 거의 없어요. 근데 꼬마 빌딩은 뭐가 좋냐면은, 수익률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땅값이 올라가면 땅값이 올라가는 건 양쪽 다 받을 수 있거든요. 다만 이제 좀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죠. 대출도 많이 받아야 네. 되고. 그래서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하게 가시는 것들을 좀 추천드리고요. 생활형 숙박시설 지사는 한동안은 추천드릴 수가 없어요. 그건 지금 좀 법적으로도 좀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여력이 좀 부동산 공부 많이 하시는 분은 토지 좋고, 상가도 좋고, 꼬마 빌딩 좋고, 오피스텔도 지금 월세 나오는 곳은 괜찮고, 이 정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내가 갖고 있는 주택에 좀 나쁜 좀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선택의 대안이 되겠죠. 네. 제가 아시는 분 중엔 상가를 하는데 그 자기가 약간 디벨로퍼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건 네. 무조건 하셔야지. 그 상가를 자기가 직접 어떤 걸 만들어서 좀 잘 되면 그 잘 되니까 좀 비싸게 팔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이 상가를 할 수 있고 보통 웬만한 사람은 어렵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상가라기보다는 그분은 디벨로퍼이신 거고, 그게 또 꼬마 빌딩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영화 하나 추천드릴게요. 파운더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어떤 영화냐면은 설립자. 설립자인데 그 맥도날드 얘기예요. 맥도날드가 어떤 회사입니까? 예, 그러면 이제 햄버거 회사입니다. 그럼 틀린 답이고 맥도날드는 디벨로퍼 회사인 거예요. 부동산 회사다. 왜냐면은 이제 그 주인공이 원래 맥도날드를 만든 사람이 아니고 맥도날드 창업자한테 그걸 산 거예요. 권리를 삽니다. 어떻게 보면 뒤통수를 맞은 거지, 창업자들은. 그래서 이제 CEO가 한 방법이 뭐냐면은 맥도날드를 어떻게 키우냐면은 원래 이제 이 창업자들은 동네에서 조그맣게 하길 바랬어요. 크게 키우지 않게. 근데 이분은 이제 키워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부동산을 사요.
맥도날드로 채웁니다. 그러면 이제 맥도날드에서 점주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월세를 받아. 그러니까 이거는 맥도날드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맥도날드에 세를 주는 걸로 돈을 버는 거야. 디벨로퍼죠. 그러니까 이게 채울 컨텐츠가 확실한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돈을 버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채울 컨텐츠가 확실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스타벅스도 지금 마찬가지 전략이거든요. 예,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체인점이 없잖아요. 스타벅스한테 고용을 당한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좀 요즘은 스타벅스가 좀 재미없게 되긴 했는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스타벅스도 지금 어찌 보면 부동산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40대, 50대 정도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을 좀 산다, 그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아파트 공부가 제일 맞는 건가요? 일단 시작을. 왜냐면 아파트는 명쾌합니다. 왜 명쾌하냐면은 시세가 딱 있어요. 그러니까 다세대 빌라 시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전세 사기가 나온 것들이고, 아파트에서는 전세 사기 그 문제가 거의 안 생기는 이유가 시세가 명확하기 때문에 속을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가 토지도 우리가 몰라, 시세를. 근데 아파트는 시세가 매일매일 나와요. 매일매일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명쾌하기 때문에 속을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조금만 하면은 이게 올라갈 아파트인지만 알면 바로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부터 시작하시길 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는 아파트 100채를 갖고 있으면 그냥 100채에 대해서 각각 세금을 내면 되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3채 이상이면 무조건 중과가 되기 때문에 제가 2채까지는 괜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3채 이상 가지실 분들은 3채보다 그냥 비아파트 하셔라 라고 추천드리고 싶은 거죠. 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데 단독주택은 이걸 하나 할 때마다 다 컨디션과 환경이 다르니까 정말 알아봐야 될 게 많거든요. 그쵸. 근데 아파트는 심지어 막 이 집이 안 되면 다른 집 가서 보고 아 여기 똑같네 그러면서 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럼요. 아예 집을 안 보고 사시는 분도 많아요. 네, 새 아파트들은 솔직히 볼 필요도 없고. 정말 굉장히 거래가 좀 편하다라는 그런 느낌, 황금성이라고 하죠 보통. 맞죠. 네. 그러니까 이게 투자하기 좋은 상품이 뭐냐면은 내가 원할 때 살 수 있고 원할 때 팔 수 있어야 돼요. 안 팔리는 게 더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는 것들은 그냥 기술인데 파는 게 예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팔리면 하시면 힘들거든요. 근데 아파트는 그냥 옆집보다 싸게만 내면 팔려요.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렇죠. 심지어 그렇게 되면요, 세입자가 사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재밌는 에피소드인데,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비싸잖아요. 네. 거래가 잘 안 되는데 언제 거래가 잘 되냐면은 그 사람들 세입자든 집주인이든 거기 시세를 다 알고 있어. 근데 이제 그 박스권이 한 3억 정도 되는데 보통 위에 있다가 3억 정도 싸게 나온 급매물이 나와요. 그 압구정에서 매도하시는 분들의 반은 미국 이민 가시는 분들이야. 네, 근데 빨리 팔아야 되니까 싸게 내놓고요. 그날 계약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박스권에 딱 하단에 붙으면요, 거기 입주민들이 알아요. 누가 사냐면은 거기 입주민 중에 자식이 사요. 부모가 딱 연락해갖고 아들 보고 아들 사 이렇게 돼요. 옆집에 나왔어 뭐 이런 식으로. 네네. 물건 등록도 안 돼. 왜냐면 다 줄을 서 있거든. 그런 거죠 이제. 무섭네요.